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슈양입니다. 하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반등 없이 무너지다니 참 처참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그 건투를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격투기 나오기 전에는 건투가 인기 스포츠인 때도 있었죠. 그때 권투에서 반칙 장면들이 있는데 원투를 맞고 주저앉았는데 와가지고 때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준 회의록 공개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작다고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이게 예상한 쇼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쇼크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더 크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매도가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하다가 매도를 줄이다가 매수로 전환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의사록을 알고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브레이너드의 발언 때문에 매도를 했고 의사록이 나와서 또 매도를 한 건데 1조 2천억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이 지금 매도가 2조를 넘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12,000 계약을 넘었어요. 네. 10,000 계약 넘어가면 안 좋은데 그 선물이 연속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틀 연속 나오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매도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760 정도에서 오늘 2700이 깨졌는데 60포인트 정도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사실 뭐 그냥 양호한 정도의 수준이다. 과거에 이 댓글의 질문에 과거의 QT 때 상황이랑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도 그 버냉키 의장이 그 QT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했거든요. 예.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자산을 늘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QT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그 QT가 나온 거는 그 진행된 거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발표하고 나서 뭐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거 그거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천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 근데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기 직전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2019년도 8월달, 9월달 그때 그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거든요. 그때 줄였던 양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1년 넘게 줄였죠. 1년 넘게. 그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다가 2019년도에도 또 무역 전쟁에 대해서 뭐 관세를 더 부과하는 그런 게 나와서 그때 쇼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악재가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QT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일단 자산이 축소가 시작되면, 이머징은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 축소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금리 인상부터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때 할 때는 한 달에 100억 달러씩 하다가 조금씩 증가시켜 가지고 500억 달러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950억 달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5월에 바로 그냥 95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만약에 95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쇼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가지고 풀었는데 그거를 다시 흡수를 한다?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 이 돈을 흡수를 안 하고 어디든지 보내야 돼요. 어디로든지. 예.
그래야 이 달러의 장악력이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내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위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기를 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안 그래도 창고에 지금 달러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더 쌓아야 되는 거죠. 예, 불안해가지고.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를 4천억 달러를 넘게 쌓아뒀는데 못 쓰게 해버리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나 해서 더 쌓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이 친미 반미 그쪽 세력 간의 문제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풀어둔 돈을 연준이 흡수를 하고자 한다. 저는 그거를 연준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줄여나가겠다. 저는 뭐 하다가 아마 그게 실제적으로 연준의 자산이 축소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진행될까 거기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발생을 할 경우에 무슨 일이 터지는지를 가만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고 QT를 진행한다 해가지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만일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올리고 QT를 진행했을 때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로 가는 그 위험. 이거가 지금 제일 큰 위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좀 진행을 봐야 되는데 오늘 뭐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서 12시 반 정도가요. 그때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그때 매도를 더 늘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등은 전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죠. 그런 반등은. 그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이 사서 반등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매도 세력이 외국인인데 반등이 나올 때 기관이 살짝 아니면 개인이 살짝 사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은 뭐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고 주식도 코스닥도 오늘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매도를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 거는 일단 팔고 보자.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도가 어제 3월 그 S&P 글로벌 종합 PMI가 54.3이 나왔어요. 이전이 53.5였고 유럽의 2월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1.1%, 이전은 5.1%였는데 전망은 1.3%였다. 이게 이제 분기별로는 31%. 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멕시코의 3월 자동차 생산이 연간으로 0.8%, 자동차 수출이 연간으로 2.5%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낮은 데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 해서 한번 과거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과 자동차 수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횡보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생산,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동차 주들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인도하고 브라질의 판매량이 뭐 좋아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4.9로 또 올랐습니다. 네, 4.9로 올랐고 신청은 마이너스 6.3%로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뭐 이전은 마이너스 6.8%였는데 이게 모기지 금리가 계속 뛰고 있다. QT를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채권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의 3월 차량 판매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62.9%가 나왔어요. 네. 이전은 마이너스 4.8%였다. 하여튼 뭐 지표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예, 멕시코의 차량 판매 이게 좋은 뉴스였는데 영향이 없었고 어제 러시아가 2022년도하고 2042년도 만기 유로본드에 대해서 요게 금액이 6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요거를 루브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요 루브라로 지급하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네. 그리고 유럽 상임 의장이 러시아 석유 가스에 대해서 조만간 제재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아마 이 합의를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추가 제재, 러시아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독일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석탄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그쪽에 지금 대대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빨리 피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철수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 네. 체르니우하고 키이우하고 북쪽에서 다 철수를 해서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침공했다가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폭격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빨리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요구한 그 러시아 루브라 이거 결제 시스템 미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용 금지를 요청했는데 거부했어요. 근데 오늘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이 반러 성향을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바가 분노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제2의 우크라이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카자흐스탄 네. 그리고 헝가리 극우 이거 정말 네. 헝가리가 가스 대금 루브라 그거 지급을 요청하면 루브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헝가리. 지금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마크롱하고 그 밑에 극우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지율 격차가 27%, 22% 상당히 많이 추격을 해가고 있는데 극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유럽의 정세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극우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격적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생각한다. 그래서 공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럽이 통합되는데 단합해서 뭔가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크 방크인가요? 네. 그거랑 주요 은행 전면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푸틴 딸하고 핵심 인사들 가족들까지 제재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러시아 스베르 방크하고 모스코바 그 신용은행 해외 자산을 동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철강 수입 중단 그리고 정유기계 촉매제 수출 전면 금지 하여튼 다 끊자. 지금 빨리 다 끊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이게 단합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이 러시아 인권 그 이사회 이사국으로 러시아를 자격 정지를 추진을 하는데 이거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규탄하는 거 140개국이 그 찬성을 했어요. 그 정도 나오면은 이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박탈당한 나라는 리비아. 예. 그 폭동 그 시위를 아주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그 박탈당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그 하원 그쪽에 나가가지고 청문회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지금 더 부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책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위험을 만들 수가 없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어놓고 금리는 낮게 했고 정부는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을 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기들은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견딜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 어떤 위험을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버리면 위험한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가서 손을 벌려야 돼요. 달러를 달라고. 예.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 하원 의원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도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제재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질문해서 한 얘기예요. 예. 그걸 예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G20 회의에서 러시아 푸틴이 만약 온다, 정상회담에 온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보이콧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관리를 참석시킨다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한다는데 과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연준이 자산 축소를 95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했는데 600억 달러는 국채를 얘기를 했고 350억 달러는 그 MBS 주택저당증권을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다. 예. 롤 오프. 그리고 금리도 0.5%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회의가 5, 6, 7이에요. 5, 6, 7. 그리고 나서 8을 쉬고 9월 달이거든요. 이 5, 6, 7에 만일에 0.5%씩 3번 올려버리면 지금 2.5%인데 1.75죠. 근데 이게 3번 동안 만일에 이 지금 월에 950억 달러씩 줄여버리면 0.2%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더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2%. 3개월 만에. 만일 그렇게 되면, 예, 좀 위험하죠. 예.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률을 1억 2천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 중에서 절반 6천만 배럴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96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9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물가를 끌어내릴 만한, 유가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인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 하루에 그 700만 배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중국이 인민은행이 금융안정보장기금이라는 거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예. 중국이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이 돈을 마련하는 거는 금융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 만드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자기 나라의 금융 불안 요인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정 기금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눈치를 챈 거죠. 근데 눈치를 챈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규모가 물론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게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드러날 수 있는 부실의 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예,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눈치는 챈 것 같다. 예. 그리고 중국의 그 신에너지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위 8개 회사의 판매량이 1분기 판매량이 48만 대를 넘었다. 그중에서 비아디가 28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고 비아디는 뭐 내연기관차 판매 안 한다고 했는데 별로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중국이 그렇게 이 전기차를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원전을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가 많이 부족해요. 중국도. 예.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판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지린성이 그 중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1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20일 정도 지연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럼 이게 파종이 늦어지면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축된 비료의 70%가 창고에 쌓여 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네. 옥수수 가격이 또 뛰지 않을까. 이 옥수수가 보통 이 중국에서는 돼지 사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돼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캐나다가 지금 2년간 집값이 50% 이상 뛰었어요. 네. 지금 현재 집값 전국 평균이 69만 3천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7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높죠. 예. 한 2년 전인가요? 캐나다의 의사가 집을 못 사가지고 이민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2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못 사게 금지시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여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집값이 뛰어서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질문에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경매 입찰이 이게 많이 줄었다고 혹시 이게 위험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셨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과거에 부동산 그런 걸 보면 부동산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올라갈 때 부동산은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이게 정체를 할 때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을 때 부동산이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1.5%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연체율이 개인 부채의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그 개인의 연체율, 부채 연체율을 더 잘 봐야 된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가지고 만일에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대출 이자하고 이거 잘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잘 봐야 된다. 예. 그리고 투자은행 스티펠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를 45% 상승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 70개의 직접 공기 포획 시설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탄소 저감. 그래서 목표가를 45% 높였어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 준비 안 된 회사들은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근데 연준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 대책을 못 가진 것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해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만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제조업에 큰 난리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메타가 자체 암호화폐 주크벅스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탈중앙화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중앙 통제형이에요.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의 회의록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이 QT를 같이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질문에 과거에 이제 QT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보면은 2008년도에 연준이 이제 한 8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었어요. 근데 금융 위기가 발생해서 이걸 2조 달러 정도로 끌어올리거든요. 끌어올렸다가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때 이걸 또 끌어올려요. 2조 8천억 달러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2011년도 6월부터 2012년도 9월 정도까지 계속 횡보를 합니다. 2조 8천억 달러. 요때 주가가 안 좋아요. 요때. 주가가 안 좋은데 이때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데 그건 또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4조 달러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4조 달러. 근데 2015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횡보를 할 때 미국 시장도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는데 늘리게 되면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상승이.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 강제 절하를 합니다. 10% 정도. 절하를 시켜버려요. 그때 쇼크를 받거든요. 시장이. 그거 잠깐 조정받고 나서는 2015년도 말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2016년도 12월 달에 또 한 번 올리고 두 번 2차 금리를 올리죠. 그때가 이제 4조 4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산이 횡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 5,000포인트 정도였던 게 이게 8,00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60%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를 올릴 때. 근데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 2018년도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금리를 막 어느 정도 많이 올렸던 상황이었어요. 2017년도부터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를 이제 두 번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산을 축소를 이게 과거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자꾸 과거를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 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물가가 1.5%였어요. 1.5%. 1.5%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미리 지금 현재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미국 시장이 20% 이상 그렇게 조정받은 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뭐 이게 안 좋은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결정적인 건 뭐 전쟁이지만 안 좋은 뉴스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빅스텝하고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가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고점이 16,000포인트 조금 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금리 인상 속도와 이 QT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쇼크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쇼크가 나올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4월달 이슈는 이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금리 역전 발생하고 나서 뭐 금리 역전 겁내지 마라, 전혀 뭐 경기 침체 아니다, 뭐 이렇게 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달라요. 일단 이렇게 물가가 높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1970년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는 물가는 높았죠. 당연히 물가는 높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뛰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점은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거죠. 예. 미국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상태다. 근데 심증은 있는데 이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뛰었다.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 하는 거죠. 네. 만일에 그것만이라면 정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그 이면에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생각할 때 경기 침체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데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럼 언제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인버스를 언제부터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미국 금리가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버스를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5%. 근데 오늘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았고 QT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금리를 만일에 지금 5, 6, 7 동안 0.5%씩 3번 올려버린다. 그럼 이 위험자산 다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주가가 오를 때 수익 날 수 있고 주가가 내릴 때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주가 내리는 거에 뭐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자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빨리 부채를 줄여놔야 되는데 그게 또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늘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있었는데 둘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다. 전기전자 쪽으로 계속 매도가 있었고, 아비코전자는 증설 발표를 해가지고 올랐고, PI 첨단 소재는 매각에 대기업이 참여한다 해가지고 올랐고, 그리고 KG그룹은 쌍용차 인수 의향 그거 조회 공시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또 막 급등하다 내려왔고,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를 5.6%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증자를 300%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페인트 업계가 이미 가격을 30% 올렸다 그래가지고 페인트 주식들이 올랐고, 그런데 CJ도 올랐어요. CJ도. CJ 제일제당은 많이 안 올랐는데 CJ가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식품 가격.
이게 식품회사 가격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농심도 오르긴 했는데 CJ가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좀 안 좋게 뉴스를 내보냈어요. 네. 근데 이런 식품 가격의 가격 인상 이거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주식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돼 가지고 4월 11일 날 재개되는데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의 체조 선수 여자 체조 선수 10살짜리 카트리나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마리우폴에 살았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폭격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체조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